제8장 행렬의 고유값 문제 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n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각각 정의하고 또한 이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유값 고유벡터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유값 고유벡터 이론은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공학, 경제, 경영 분야 등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아마도 선형대 수학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교재 제8장의 단원 내용을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교재 제4장 연립선형 미분방정식 단원의 도입 부분에서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정의를 학습한 적이 있었고요. 구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고유값, 고유벡터의 정의를 살펴보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몇 가지 용어들을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8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행렬은 항상 정사각 행렬입니다. 즉 고유값 고유벡터 이론을 공부할 때 나타나는 행렬은 언제나 정사각 행렬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는 어떤 행렬 A에다가 X를 곱했는데 만약에 X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아직 고유값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X를 계산했는데 X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는 앞에 교재 제7장에서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 A가 n차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결국 이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죠. 즉 Rn 공간상에 있는 어떤 벡터를 Rn 공간상의 벡터로 이동을 시키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보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선형변을 나타내는 표현 행렬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2x2 매트릭스였다고 보겠습니다. 즉 R2에서 R2로 보내는 선형변환이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선형변환 F를 나타내는 행렬 표현이 우리 앞에 7장에서 이걸 공부했었습니다. 7장 9절에서 선형변환을 행렬로 바꾸는 방법을 학습을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선형변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 행렬이 A였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R2 안에 있는 어떤 벡터 X를 이제 AA에서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AX가 되는데 보다시피 AX가 그대로 자기 자신 X와 같은 경우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편의상 이제 이 X라는 이 R2라는 벡터 한 권 안에 있는 벡터를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을 요 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가 X를 나타내는 벡터였다고 가정한다면 A에서 보내진 상이 이렇게 있을 텐데 바로 얘가 AX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AX가 그대로 X가 된 것은 이 파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벡터가 그대로 파란색 분필로 벡터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게 이동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움직였구나 해서 이것을 고정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와 같은 고정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고정점 이론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다음같이 확장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AX 이퀄 X가 아니라 람다 X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정점은 결국 이 기호표기로 본다면 람다 1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정식 관계에서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이 람다를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보다시피 특성값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 또는 특성값 이렇게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람다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해 X를 우리는 람다에 대한 람다가 주어져야 X가 구해집니다.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특성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역시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고유 벡터에는 제로를 제외를 시키려고 합니다. 즉 x는 0이 아니라고 가정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람다 값의 선택에 상관없이 x가 제로가 되면 무조건 제로가 되잖아요. a 제로는 람다 제로,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같잖아요. 너무 밋밋하죠. 그래서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유 벡터라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제로 벡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면서 람다가 결정됐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는 고유 벡터 또는 특성 벡터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유 벡터란 말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일단 고유값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고유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고유값 람다는 최대 행렬의 차수만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논리적 가능성으로 A가 n차 정사각형이라면 A는 최대 n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최소한도 하나 이상 최대한 n개 이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유값 람다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값 여러 개를 예를 들어서 A가 n차 정사각형이라면 최대 n개까지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고유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스펙트럼에서 보통 이렇게 행렬 A의 스펙트럼 또는 이제 책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는 뭐 다르게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스펙트럼의 이니셜을 따와서 SP, A 이렇게 쓰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책에 따라서 저자에 따라서 기호 표기를 달리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고유값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주어진 행렬 A의 스펙트럼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유값은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복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복소수의 고유값을 갖는 예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할 텐데요. 자, 이제 이 고유값 중에서 그 크기예요. 만약에 고유값이 복소수였다라 가정할게요. 실수부가 알파, 허수부가 베타였을 때 고유값의 크기, 그 크기는 복소수의 크기는 루트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크기를 계산하는데요. 자,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의 크기를 다 계산을 해요.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주어진 스펙트럼의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반지름, 스펙트럼 반경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고유값들의 집합을 말하고요. 스펙트럼 반지름을 찾아보세요라고 한다면 고유값들의 각각의 크기를 구했을 때 그 크기가 가장 큰 값을 주어진 행렬의 스펙트럼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고유값 그리고 고유 벡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거꾸로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하든 좌변을 우변으로 하든 간에 모양은 약간씩 달라질지라도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최종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상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x-람다 x 이퀄 0행렬이 되고요. 행렬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이 람다 x라는 것은 이 람다는 스칼라예요. 자, 이제 이 고유값은 항상 실수 내지는 복소수에 있는 스칼라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계산하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i예요. 여기서 i를 쓴 것은 뭐냐면은 이 람다 x는 다시 쓰면 람다 그리고 i x라고 쓸 수 있잖아요. i는 단위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과 행렬의 뺄셈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는 스칼라니까 상수잖아요. 행렬에서 상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렬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하려면 크기가 같은 행렬끼리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내려올 때 이렇게 된 거는 바로 여기 단위 행렬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다시 정돈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 모양을 잘 보면 우변형이 되는 우리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제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차 또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고유 벡터라는 것은 0이 아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우변형이 되는 동차 또는 제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0이 아닌 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린 이 0이 아닌 해를 구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행렬식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는데요. 이 행렬식의 값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계수 우변형이들은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은 가역이란 얘기예요. 정칙 행렬이니까 이 행렬의 역행렬 왼쪽에다 곱하면 x는 영행렬에다 어떤 걸 곱해도 영행렬이니까 x가 영행렬밖에 나올 게 없는데 우리가 원하는 고유벡터는 영행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져야 돼요. 우변형이 되는 동차연립 1차 방정식은 항상 해가 존재합니다. 자명한 해를 갖거나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갖거나, 그러나 자명하지 않은 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행렬식을 취하기 전에 있는 이 행렬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특성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방정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를 특성 행렬이라 얘기를 하고요. 요거의 행렬식을 취한 것을 특성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성 행렬식 이퀄 제로로 표시한 이 전체 식을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 방정식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고유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고유 방정식이라 하냐면 우리가 고유값이라 불려지는 람다를 포함하는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유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등호의 왼쪽을 앞에서 여기를 특성 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얘는 내림차순으로 잘 써서 표시한다면 람다에 관한 방정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람다가 우리가 고유값이라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유 방정식, 이걸 전체를 고유 방정식 또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 등호의 좌변을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한 그 식을 우리는 고유 다항식, 좌변만 얘기하는 거예요. 등호를 안 붙인 그걸 고유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특성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용어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고유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걸 풀었어야 되는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행렬식을 영인으로 풀기만 하면 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람다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A가 n차 정사각행렬이라면 당연히 람다에 관한 n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n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규모가 작은 경우라면은 조립제법으로 푼다든가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필산이 가능한 경우에, 만약에 필산이 불가능한 경우라면은 이런 문제는 우리 교재 그 공업사학 그 학원 제20장인가 21장에 보면 수체 해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체 해석적인 방법으로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합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미분적 분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뉴턴 방법을 이용해서 고차 방정식의 근사해를 구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8장은요. 필산하는 경우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즉 수체 해석적인 방법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필산으로 계산하는 고유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그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로 2차 정사각형렬 같은 경우는 근해 옷이 있으니까 항상 해가 구해지는데 3차 이상이 되는 고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그런 문제를 필산으로 구하려면 당연히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공업사 학원 저 뒤에 가서 나중에 따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하든 어떻게든 간에 2차 방정식이라면은 근해옷을 이용하든 간에 우리가 람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람다를 구하면은 당연히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합니다. 즉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서 구한 람다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야만이 그래야만 이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건 순서가 고유값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고유벡터를 구합니다. 나중에 수체 해석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어떠냐면은 고유벡터가 먼저 구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금 우리 이 8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항상 구하는 것은 이 방정식을 먼저 풀어요. 이 고유 방정식을 먼저 풀어서 이 방정식의 해인 람다를 구해요. 그것이 고유값이에요. 또는 특성값. 그걸 여기다 대입함으로 해서 이 고유벡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예제 1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유값 고유벡터 구하는 건 이미
앞에 4장에서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혹시 4장을 학습하지 않고 이 8장을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려면 반드시 이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터미넌트 이게 A예요. A-람다I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A-람다이라는 것은 i가 단위 행렬이니까 주대각선에 람다를 곱했죠. A에서 람다이를 뺀다는 얘기는 행렬 A의 주대각선에서 전부 다 람다를 빼라는 얘기예요. 행렬의 주대각선이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람다를 빼고 마이너스 2에서 람다를 빼고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2예요. 그리고 이퀄 0예요. 우리는 앞에 7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사르스 방법으로 x제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묶어서 계산할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람다 플러스 5 그리고 람다 플러스 2가 됐고 이렇게 곱한가 해서 이렇게 한 거 빼요.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다시 써볼게요. 람다의 제곱 5, 6, 7이군요. 7람다 10에서 4를 빼니까 6 이퀄 0입니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군요. 그냥 바로 인수분해 암산해도 되죠.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람다가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이죠. 람다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고유방정식을 먼저 풀물에 해서 이렇게 고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고유값에 대해서 이 람다가 달라지면 x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유값이 여러 개 나오면 각각의 고유값을 대입해서 고유벡터를 구합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6일 때부터 먼저 계산하죠. 마이너스 6일 때입니다. 자, 그럼 요 식에다 대입해야만이 x를 구할 수 있거든요. a-람다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 요 모양이잖아요. 이건 여기에 있어요. 자, 요 모양에다가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6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2가 되는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 되고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4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x를 xy로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변형이 되는 동차연립 1차 방정식의 모양을 잘 보면 행렬 풀어보면 두 개의 방정식이 같기 때문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자는 두 개고 방정식이 하나니까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문자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있는 y를 알파라 보겠습니다. 알파는 이미 실수로 놓은 거예요. 알파라 하면 여기다 대입합니다. x는 이퀄 마이너스 2y니까 y 대신 알파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람다가 마이너스 6일 때에 대한 고유벡터 x를 편에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럼 위가 x, 아래가 y예요. x, y가 고유벡터를 나타내는 기호로 쓴 거거든요. x가 마이너스 2알파, y가 알파예요. 여기서 알파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2, 1이고요. 여기서 알파는 제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벡터는 0이 아닌 해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알파 0이 아닌 값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람다 마이너스 6일 때 가장 간단한 고유벡터를 하나 선택하자라고 한다면 알파를 1로 보고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람다 마이너스 6일 때 대하는 고유벡터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람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고유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구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했던 이 고유값 고유벡터가 정확하게 옳은지는 검증을 또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번째, 람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람다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5에서 1 빼니까 4, 마이너스 4, 2가 됐고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2, 그리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1이군요. 그리고 x, y 이퀄 0, 0예요. 자, 이거 행렬 풀어보면 이 두 번째 방정식과 첫 번째 방정식 서로 비례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2x 마이너스 y 이퀄 0으로 쓰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었군요. 자, 여기서도 문자가 두 개고 방정식이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y를 뭐 다른 문자로 써도 되고 x를 다른 문자로 써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산이 좋게 보통 이렇게 문자 앞에 배수가 있는 쪽에 알파벳을 이렇게 다른 문자로 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x를 베타로 놔보겠습니다. 물론 베타, 여기서 얘를 알파 쓰고 얘를 베타로 쓴 거는
서로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가급적 같은 알파벳을 쓰지 마세요. 자, 이제 x를 베타로 놓으면은, 자, 이제 여기에서 y는 이퀄 2x니까 2베타 됐죠. 그래서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위에 x가 베타일 때 y가 2베타가 됐습니다. 베타를 묶어냈죠. 1, 2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베타는 제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니까 가장 간단한 걸 그냥 베타가 1일 때를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 알파나 베타는 0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그걸 고유 벡터로 선택해도 돼요. 여기도 뭐 7을 베타에다 7을 놓고 7, 14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제일 간단한 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간단한 고유 벡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예제 1번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맞을까? 과연 이게 앞서 정의했던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는 마이너스 5, 2, 2, 마이너스 5, 2, 2, 그리고 마이너스 2였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마이너스 2하고 2를 놓고 직접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행렬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2, 5, 10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가 12가 되고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6이 있죠. 자, 이거를 ax 이퀄 람다 x 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게 x잖아요. 마이너스 1이고 고유값이 마이너스 6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ax 이퀄 람다 x, 람다가 마이너스 6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실제로 보세요.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인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에다가 이번엔 이 고유 벡터 1,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직접 행렬의 곱을 계산하고 이것이 1, 2에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1 곱한 것과 같을까요? 라는 걸 확인해 볼 거예요. 행렬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1, 2에 마이너스 1배 맞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매 문제마다 이렇게 검증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고유값 고유 벡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관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고정점이란 것은 x가 ax로 간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고유값 고유 벡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예제 1번에서 다뤘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2로 보냅니다. 자, 선형 변환을 F라고 이 A를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고유값 고유 벡터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벡터를 좌표 평면상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 자, 여기로 가는 벡터네요. 이 벡터가 지금 편의상 x, 노란색 x를 하겠습니다. 이 행렬, 이 행렬에 의해서 이 노란색 벡터는 오른쪽으로 어떻게 사상이 됐을까 하고 봤더니 오른쪽으로 사상됐을 때 앞서 계산해 봤더니 이거잖아요. x에다 마이너스 6을, 고유값이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12 마이너스 6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때요. 자, 1, 2. 대략 여기쯤에 있다가 보겠습니다. 12 마이너스 여기쯤에 있다가 볼게요. 12, 마이너스 6인 점으로 사상이 돼요. 라는 얘기예요. 12, 마이너스 6. 자, 요렇게요. 자, 이것이 AX의 모양입니다. AX가 확인해 보니까 원래 있던 X에 마이너스 6배로 왔어요. 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배 X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렬 A를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편행렬이었다면 왼쪽 벡터 공간 안에 있던 벡터를 오른쪽으로 보내는데 마이너스 6배를 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배를 했다는 얘기는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고요. 요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거의 크기는 크기가 1보다 크면 확대를 나타냅니다. 방향을 바꾸고 6배로 확대하라는 얘기예요. 요 X 벡터를
방향을 바꾼 다음에 6배로 길게 늘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벡터는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1이에요. 요 벡터는 확인해 보니까 계산한 결과 12,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의미, 결국 고유값은 확대 내지는 축소, 만약에 고유값이 실수로 나왔다면은요, 고유값이 만약에 실수로 나왔다면은 이 고유값의 값을 보고서 플러스면은 방향 그대로고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크기가 1보다 크면 확대, 크기가 1보다 작으면 축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람다 마이너스 1때 대한 고유 벡터를 계산합니다. 이거 1,2예요. 1,2. 자, 이제 1,2예요. 여기 쯤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이 x라는 벡터. 자, 1,2 벡터입니다. 1,2 벡터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어떻게 왔을까 하고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 정도 있더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AX를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얘가 옮겨오면서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 그래서 요 벡터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1,2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 파란색 벡터가 이 선형사상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올 때 방향을 바꿔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는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알파벳, 베타벳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라고 한다면 바로 다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유 벡터는 제로 벡터 아니라 했으니까 고유 벡터를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 구멍을 뻥 뚫어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고유 벡터는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뒤에 가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만 고유 공간을 말할 때는 제로 벡터를 포함한 집합을 고유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하고 그때는 이 원점을 포함시켜야 돼요. 고유 벡터만 그릴 때는 이렇게 원점은 제외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알파 베타를 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이 x 벡터의 스칼라베라는 얘기예요. x 벡터의 스칼라베. 알파니까 이미 0이 아닌 상수니까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으니까 저 노란색 요 벡터 있죠? 요 벡터의 스칼라베니까 확대 내지는 축소 또는 방향 전환 할 수 있는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벡터라는 뜻입니다. 즉 고유 벡터라는 의미는 저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0이 아닌 모든 벡터를 의미하고요. 그것이 오른쪽으로 오면서 여전히 이 벡터의 스칼라베니까 여전히 이 노란색 직선 위로 와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림을 잘 볼까요? 노란색 직선 위에 있는 벡터가 노란색 직선 위로 마이너스 6배를 해서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고정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만 가는 것을 생각했다면은 이제 고유 벡터라는 개념, 고유값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좀 더 폭넓게 다루는 거죠. 노란색 직선에 있는 모든 벡터가 노란색 직선 위로 사상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대신 앞에 고유값을 곱함으로 해서 몇 배로 확대 내지는 축소 또는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파란색을 생각해 볼게요. 역시 베타배는 여기에 스칼라베라는 것이니까 0만 아니면 되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벡터의 적당한 베타벨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방향을 바꾼 이 파란색 직선이 있는 모든 벡터가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직선 위에 모든 벡터로 사상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왼쪽에서 오른쪽 올 때 파란색은 마이너스 배를 해서 와요. 여기 이만한 벡터가 있었다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오고요. 노란색은 마이너스 6배라면 파란색은 마이너스 1배를 해서 온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란색 벡터 위에 있는 모든 벡터는 파란색으로 가고 노란색 벡터 위에 있는 모든 벡터는 노란색으로 사상됩니다. 그리고 파란색과 노란색이 아닌 이 직선과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나머지 점들은 고유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가 다 고유 벡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차 정사각 행렬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고유 벡터는 예를 들어 지금 2x2인 경우만 제한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n차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예요. 고유 벡터는 이와 같이 공간상에 있는 모든 어떤 평면이나 직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투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이 그림이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고유 벡터는 이렇게 평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에 있는 벡터들을 찾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유 벡터와 고유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뒤에 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가면서 그 응용 가치를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고유값 고유 벡터는 이미 앞에서 연립선형 미방을 풀 때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고유값 고유 벡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학원을 공부할 때 우리가 스트름 루이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든가 그럴 때도 사용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요. 자, 일단 기하학적으로 고유값 고유 벡터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고유값 고유 벡터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하고 갈게요. 이 행렬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행렬은 주대각선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게 같은 행렬이니까 대칭 행렬입니다. 대칭 행렬은 원래 수학적 정의가 A 트랜스포즈가 A와 같은 행렬이 대칭 행렬이죠. 자, 이 행렬은 대칭 행렬입니다. 그런데 대칭 행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수 성분을 갖는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항상 실수예요. 나중에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는 언제나 직교합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가 직교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열 벡터의 내적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자, 이 벡터와 이 벡터를 x1, 그냥 xy라 합시다. 이 벡터를 y라 했을 때 둘 다 열 벡터잖아요. x와 y의 내적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두 열 벡터는 내적할 때 앞에 있는 걸 트랜스포즈 하죠.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1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계산해요. 1, 2예요.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죠. 내적이 제로이면은 직교한다라 얘기를 했었죠. 기하학적으로 관찰해보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노란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는 실제로 수직이에요. 그림을 보세요. 대체 행렬이 갖고 있는 좋은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 가서는 이런 대체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이 예문을 그림을 그려봤더니만 직교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제 1번의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관한 성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리는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걸 잘 귀담아 들었다면 아우 당연한 얘기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고유값은 고유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고유 방정식 이걸 풀었었잖아요. 디터미넌트 a-람다 i 이퀄 0이라는 것을 직접 사라스 방법으로 쭉 풀어서 그 근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여기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고유값은 고유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고유값은 고유 방정식, 특성 방정식 같은 말이에요.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요 이퀄 제로의 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A가 n차 정사각 행렬이라면 이 람다에 관한 방정식도 n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수학의 기본 법칙으로부터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최대 n개의 근을 갖습니다. 그런데 실수 범위 내에서는 중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n개 이하의 근을 갖게 돼요. 그리고 방정식의 근이 하나 이상 많아야 n개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 그 말이에요. 하나는 넘고 많은 n개의 근을 갖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두 개로 인수분해 됐듯이 하나 이상이고 많아야 서로 다른 고유값은 n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고유 벡터의 성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벡터의 성질에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a x 이퀄 람다 x고 역시 a y는 이퀄 람다 x. 잘 보세요. 같은 고유값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x를 마이너스 2하고 1로 잡았고요. 이제 또 다른 y를 하나 잡을 거예요. 여기 이게 아니라 같은 고유값에서 잡아야 돼요. 얘가 아까 마이너스 6일 때 대한 고유 벡터였었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벡터 하나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벡터 여기다 상수배는 다 답이 된다고 했으니까 두 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 2가 있죠. 얘도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벡터, 얘도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벡터인데 이 두 개를 더해도 다시 고유 벡터가 돼요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ax 이퀄 람다 x, ay 이퀄 람다 x 같은 람다여야 됩니다. 요거 일 때
x 더하기 y도 고유 벡터가 돼요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람다1이고 여기가 람다2면 이거 성립 안 합니다. 하지만 같은 람다일 때는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행렬은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하니까 ax 플러스 ay가 되거든요. 이때 ax 이퀄 람다 x였고 ay 이퀄 람다 y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람다 묶어내면 x 더하기 y가 돼서 정확하게 a 네모 이퀄 람다 네모꼴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고유값 고유 벡터 이론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x가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고 역시 이거 y를 썼어야 되는데 잘못 써놨군요. y가 역시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였을 때 x 더하기 y도 역시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가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 그 말이에요. 같은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일 때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유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고유 공간은 뭐냐면은 고유 벡터들의 집합에는 제로 벡터가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고유 벡터들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고유 벡터들끼리 더한 것이 다시 고유 벡터가 돼요. 다시 같은 고유값에 대한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리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어요. 이 말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도 닫혀 있습니다. ax 이퀄 acx라 하겠습니다. 람다 cx를 만족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a cx를 계산합니다. 행렬과 행렬 중간에 있는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c 그리고 ax예요. 그런데 ax 이퀄 람다 x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람다 x가 되고요. 이거 스칼라니까 c 람다 x가 되고 스칼라는 아무거나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a 네모 이퀄 람다 네모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 네모가 바로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가 맞아요. 따라서 x가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였을 때 cx도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유 벡터들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쉽게도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0벡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스칼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만 있었다면 이게 벡터 공간이 됐을 텐데 좀 아쉽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벡터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유 벡터들의 집합에다가 0벡터를 합집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우리는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다 라는 말의 뜻으로 줄여서 고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젠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유값 람다에 대한 고유 공간은 이와 같이 고유 벡터들의 집합, 합집합, 제로 벡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여기다 그림을 그렸을 때 고유 벡터를 그림을 그리시오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당연히 원점은 제거시켜야 돼요. 그러나 고유 공간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한다면 원점을 포함시켜야 돼요. 즉 직선을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됩니다. 충분히 이 말 뜻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고유 공간이라는 것은 고유 벡터들의 집합에다 0벡터를 합집합을 함으로 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포함되게끔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유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간단하게 고유 공간이란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도 벡터 공간이니까 당연히 벡터 공간이라면 차원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럼 차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서로 독립이 되는 고유 벡터들의 개수가 차원이 돼요. 조금 전에 풀었던 예문은 여기에 고유 벡터 하나 있었죠. 여기도 고유 벡터 있었죠. 마이너스 2,1과 1,2 두 개가 있잖아요. 고유 벡터가. 그래서 이 예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그 예문에 대해서는 바로 이 람다에 대한 고유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람다가 달라지면 이게 전체 고유 벡터는 두 개인데 각 고유값에 대해서 고유 벡터 하나씩 있잖아요.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공간은 이 벡터들로 생성되는 거예요. 여기다 좀 더 살펴볼게요. 고유 공간은 아이젠스페이스 이니셜을 따라서 보통 2라 쓰고요. 람다가 아까 마이너스 6이었었잖아요. 람다가 마이너스 6이었을 때 마이너스 2,1에 1이 고유 벡터였었죠. 그걸로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로 생성되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공간이에요. 이때 고유 벡터의 개수는 이거 하나예요. 전체 고유 벡터는 두 개지만
항상 고유 공간은 고유값에 대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공간의 차원은 1차원입니다. 벡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람다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마이너스 1일 때 대하는 고유 공간은 이 벡터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고유 벡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공간의 차원은 1차원입니다. 이와 같이 고유 공간의 차원은 그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의 개수를 갖고 찾으면 됩니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곧 설명하겠습니다만 대수적 중복도 또는 대수적 다중도, 중복도 같이 혼용해서 씁니다. 기하학적 중복도 또는 기하학적 다중도, 그 중에서 기하학적 중복도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곧 그 용어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제 고유 공간이니까 차원을 구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호 표기를 마저 써서 본다면 조금 전에 풀었던 예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람다 이퀄 마이너스 6에 대한 고유 공간의 디멘션은 1차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람다 이퀄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공간의 차원도 1차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2번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은 각 고유값에 대해서 1차식의 고분의 인수분해 됐잖아요. 이번에는 이 고유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에서 얘가 인수분해 되긴 되는데 어느 한쪽이 고듭조급이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디터미넌트 a-람다 이퀄 0 이 방정식을 풀어요. 자, 주대어설에서 람다를 빼죠. 2-람다, 1-람다, 그럼 마이너스 람다예요. 그리고 여기는 2,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퀄 0예요. 자, 우리는 사르스 방법으로 직접 다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묶어서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어서 람다, 그리고 2 플러스 람다, 그리고 1 마이너스 람다 썼어요. 이거 순서를 썼어요.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죠. 2는 4, 3, 12, 플러스 12가 됐습니다. 이렇게 곱해도 2, 6, 12가 됐어요.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니까 12 더하기 10이니까 24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돼요. 두 개 곱하면 플러스인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4람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돼요. 하나, 둘, 셋 홀수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2, 6, 12 2 플러스 람다 이퀄 제로입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자, 보통 이제 이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고유값을 구할 때 이렇게 행렬이 3차 정사각 행렬만 돼도 10중 8군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뒤를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처음부터 다 전개했는데 만약에 이 밑줄처럼 부분이 항상은 아니지만 이게 싹 0이 될 때는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론 얘는 다 0이 되진 않는 예문이지만 그래도 요걸 먼저 정리를 해보는 것이 요령이에요. 얘를 먼저 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24가 있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플러스 24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에서 3일 때니까 45가 되는군요. 다 지워서 0이 되진 않았네요. 일단 전개를 다 해보고요. 플러스 3람다, 3람다, 그리고 4람다, 그러니까 7람다가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12람다, 11이니까 19람다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또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람다의 제곱, 이거 따로 계산합시다.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1 마이너스 람다랑 또 전개를 하죠. 이렇게 하니까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의 3승 이렇게 됐고요. 플러스 2람다 마이너스 2람다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람다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가 됐네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의 3승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그리고 2람다고 19람다니까 21람다 플러스 21람다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5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최고청합회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그래서 최고청합회 계수 1이 되게끔 한 것뿐이에요. 플러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21 람다 마이너스 45 이퀄 0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잖아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본다면은 이제 1,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5.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한 5 정도를 한번 해볼까요? 1, 5 곱해서 5, 6이 30. 그러면 여기가 9가 되죠. 45 딱 나눠 떨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해볼게요. 1, 마이너스 3 더해서 내려 쓰죠. 마이너스 9 나눠 떨어지는군요. 자, 이렇게 되네요.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군요. 람다 마이너스 5하고 람다 플러스 3, 람다 플러스 3이니까 람다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걸체래요. 자,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지금은 하나가 1차식이고 하나가 2차식이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명칭을 붙일 생각입니다. 일단은 명칭을 붙이는 것은 요 예문을 다 푼 다음에 대수적 다중도, 기하적 다중도란 말을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자, 지금은 각각의 고유값을 찾았으니까 그에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유값 람다는 5, 하나의 실근과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의 이중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람다가 5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가 5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요. x, y, z 이퀄 0, 0, 0. 자, 이제 a 람다 i에서 람다가 5니까 a 5y를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5y를. 요 행렬의 모양은 a 5y예요. 즉 여기다 람다 대신에 다 5를 대입하겠습니다. 5를 대입하면 5, 6, 7이죠.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3이고 이 람다 대신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람다 대신 5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제 이 방정식은 우변형이 되는 제차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이 제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할 생각이에요. 계수 행렬만 따로 띄어서 풀겠습니다. 우변형이니까 굳이 첨가행렬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수 행렬만 따로 띄어서 계산하는데요. 자, 위아래를 바꿔도 연립방정 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숫자가 위로 올라가게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기본 행렬선을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2배에서 더합니다. 0이죠. 2배에서 더합니다. 여기 2배에서 더하니까 0이고 2배에서 더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2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16. 자,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 7배에서 더하면 0이 되죠. 마이너스 7배 합니다. 27, 14, 16이군요. 마이너스 7배에서 더합니다. 35에서 3을 빼니까 32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기본 행렬선을 적용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됐고요. 자, 요 식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다 2배에서 더하니까 맨 밑이 0이 됐죠. 16, 여기 32가 돼서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니까 0, 1, 2가 됩니다.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제 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기 위해서 기본행렬선을 계수행렬에다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됐죠. 얘를 보고 대하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만듭니다. 이제 첫 번째 계산하기 좋게 마이너스를 다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2y 더하기 5z예요. 우리는 앞에서 가우스 수법을 다 배웠어요. 행렬 풀어보면 y 플러스 2z 이퀄 0. 자, 밑에서부터 역대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보다시피 방정식은 하나고 문자가 두 개예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입니다. 이제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z를 알파로 놓겠습니다. 알파는 임의 실수값입니다. 이제 그러면 z를 알파라 하면 y는 마이너스 2알파 되고요.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z예요.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y가 마이너스 2알파니까 플러스 4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알파군요. 따라서 람다가 5일 때 대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본 결과 이 x, y, z였었는데 x가 마이너스 알파, y는 마이너스 2알파, z가 알파였던 거예요. 알파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를 묶어낼 때 마이너스 알파를 묶어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유 벡터는 제로가 아니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람다 5일 때 대한 고유 벡터는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고유값에 언제나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최소한도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고유값에 고유 벡터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람다 마이너스 3일 때예요. 얘는
얘는 그냥 중근이 아니었는데 얘는 중근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 이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에 대한 고유 벡터를 역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계산해 봅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이제 A 마이너스 람다에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A는 요거였고요. 그래서 주대각선에서 전부 다 3을 더합니다. 주대각선에서 3을 더하니까 3을 더하니까 1, 3을 더하니까 4, 3을 더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여기가 xyz 이퀄 0, 0, 0예요. 자,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우변 0이 되는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죠. 자, 이제 계수 행렬만 띄어서 계산합니다. 1, 2,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요. 자, 기본 행렬산 적용하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보세요. 이거 전부 다 비례하잖아요. 2배, 2배, 2배면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는 순간에 여기가 다 0이 나옵니다. 두 개를 더해보죠. 이거 더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네요. 0, 0, 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방정식은 하나만 있었네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z 이퀄 0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방정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죠. 그래서 문자를 다른 걸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알파로 놨었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문자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y를 베타로 그리고 z를 감마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y죠. 2y 플러스 3z니까 3감마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xyz 해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x는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되는 해 xyz는 x가 마이너스 2베타 그리고 플러스 3감마였었고요. y는 베타였었고 z가 감마예요. 자, 우리 이런 경우는 해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하면은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이 안에 베타가 들어있는 항과 그리고 감마가 들어있는 항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베타는 마이너스 2, 1, 0, 감마는 3, 0,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베타하고 감마가 동시에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타하고 감마가 동시에 0이 되는 순간에 제로 벡터가 되어버리거든요. 고유 벡터는 제로 벡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쓸 때 단 베타와 감마는 동시에 0은 아니다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지 답안지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동시에 0은 아니면 되니까 감마 0이고 베타 0이 아닌 경우는 이와 같은 고유 벡터가 구해집니다. 이번에는 베타 0이고 감마가 0이 아니라면은 그때는 이런 고유 벡터가 구해집니다. 잘 볼까요? 지금 람다 마이너스 3일 때는 고유 벡터가 2개가 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람다 5일 때는 고유 벡터 하나였는데 이렇게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는 고유 벡터가 2개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2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얘를 풀어봤을 때 람다 마이너스 5의 1승과 그리고 람다 플러스 3의 제곱 이퀄 0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람다 이퀄 5의 여기를 앞으로 이제 대수적 중복도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역자분들이 대수적 다중도라 얘기를 했는데 뭐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게요. 대수적인 중복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일 때 2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잖아요. 얘가 0인 값은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인데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의 대수적 중복도는 2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게 되냐면 이 대수적 중복도의 총합은 이 값과 이 값을 다 더하면 행렬의 차수가 돼야 돼요. 이게 3x3니까 3차거든요. 대수적 중복도의 총합은 행렬의 차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하적 중복도라는 것은 고유 벡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람다 5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의 개수는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벡터 하나예요. 람다 이퀄 마이너스 3에 대한 이 고유값에 대한 고유 벡터의 개수는 2개죠. 그래서 여기 이 기하적 중복도의 숫자를 대수적 중복도의 숫자를 넘지 못합니다. 항상 고유 벡터의 개수는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거듭 조합의 숫자를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 1을 넘지 못하고 최대 2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고유값에 반드시 고유 벡터 하나는 존재하니까
이 경우는 고유벡터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뻔히 알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지금 계산해 봤으니까 두 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전에는 이게 하나가 있을지 두 개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값들이 바로 대수적인 중복도, 대수적 중복도, 우리 책에선 대수적 다중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분들이 이제 역자분들이 대수적 다중도, 중복도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이 대수적 중복도는 우리 책에서는 대문자 m 람다, 왜냐하면 람다에 해당하는 대수적 중복도거든요. 그리고 기하학적 중복도는 소문자 m 람다로 써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하학적 중복도 또는 기하학적 다중도, 얘는 고유벡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왜 고유벡터의 개수를 기하학적인 중복도라 말을 했었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1번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봤죠. 그 노란색 벡터, 파란색 벡터 바로 이렇게 시각화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 중복도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고유벡터 어떤 모양인지를. 그래서 이 고유벡터 개수를 이제 기하학적 중복도라고요. 대수적 중복도는 뭐냐면 그냥 인수분해 해보니까 대수적 연산만으로 거듭 조합이 뭐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수적 중복도의 숫자와 기하학적 중복도의 숫자가 항상 일치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m람다는 대문자 m람다를 넘지 못합니다. 즉 기하학적 중복도는 대수적 중복도를 넘지 못해요. 같을 수도 있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가 대수적 중복도가 2였는데 기하학적 중복도도 2가 나오잖아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보단 작을 수 있어요. 즉 거듭 조합이 2승이 나왔는데 그러나 실제로 고유벡터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수적 중복도에서 기하학적 중복도를 뺀 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같구나. 대수적 중복도랑 기하학적 중복도가 같구나 하는 뜻이고요.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고유벡터의 개수가 실제로 더 적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뭐보다 적다는 얘기냐면 대수적 중복도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을 이렇게 부족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람다의 부족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 람다의 부족지수를 왜 따지고 있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대각화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부족지수를 가지고 대각화가 가능하다,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구별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고유공간의 차원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되돌아서 볼게요.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고유벡터 두 개가 나왔죠. 고유공간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고유벡터들의 집합에다 0벡터를 포함시켜서 만든 건데 이 두 개의 1차 결합으로 다 만들어지잖아요. 이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두 개의 벡터 마이너스 2, 1, 0 그리고 3, 0, 1이에요. 이 두 개로 생성이 됐고 이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기저가 돼요. 기저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따라서 고유공간의 차원은 2차원입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3일 때 대하는 고유공간의 차원은 고유벡터의 개수니까 2차원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람다가 5일 때 대하는 고유공간을 구하시라고 했다면 바로 요 벡터로 생성되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요 원소 하나로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거로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기저가 돼요. 그래서 이 고유공간의 차원을 구하시오. 람다가 마이너스 5일 때 대하는 고유공간의 차원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면 고유벡터 개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유공간의 차원은 바로 고유벡터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고유공간의 차원은 대수적 중복도를 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놓으세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기하학적 중복도는 고유공간의 차원과 같다. 이해할 수 있죠? 고유벡터의 개수이기 때문에 고유공간의 차원과 같다는 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대수적 중복도의 총합은 그 행렬의 차수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행렬의 n차 정사각 행렬이었을 때 지수의 거듭조합의 총합이 바로 그 람다의 최고 차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조금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예제 3번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예제 2번은
보다시피 대수적 중복도하고 기하학적 중복도가 같은 예문이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라는 것을 예제 3번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즉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학적 중복도가 같은 예문도 있지만 다른 예문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행렬 A를 볼까요? 이 행렬의 고유값을 계산해 봅니다. 행렬 A에 A-람다 i 이퀄 0이라 놓고 풀면은,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뺍니다. 이렇게 되고 1, 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람다의 제곱 이퀄 0이 돼서 람다 이퀄 0이 이중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람다 이퀄 0의 대수적 중복도는 2예요. 자, 이제 우리는 기하학적 중복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중복도는 고유 벡터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고유 벡터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0일 때 직접 계산합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면 그냥 A만 남잖아요. 그래서 0, 1, 0, 0, XY 이걸 계산합니다. 자, 직접 풀어보니까 행렬 계산하면 Y 이퀄 0죠. 자, 그런데 여기서 X는 사라졌어요. 그 X가 사라졌던 이유는 바로 일렬에 원소가 모두 0이었기 때문에 행렬, 얘랑 곱하고 행렬 되면 얘랑 곱하는데 X의 선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앞에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 뿐입니다. 여기서 잘못 오해를 했어요. X도 0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X는 모든 실수입니다. X는 모든 실수. 그래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물론 0이 아닌 실수가 돼야 되겠죠. 둘 다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고유 벡터 람다 0일 때 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X는 알파, Y는 0예요. 알파 묶으니까 1, 0이죠.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닌 실수값입니다. 보다시피 람다 이퀄 0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의 개수는 하나가 나왔어요. 대수적 중복도는 2가 나왔는데 대수적 중복도는 2가 나왔죠. 그러나 기하학적 중복도는 1이 나왔어요. 고유 공간의 차원은 1차원입니다.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학적 중복도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똑같이 B-람다 이퀄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3-람다, 3-람다 0 그리고 2예요. 3-람다의 제곱 이퀄 0가 됐습니다. 따라서 람다 이퀄 3의 이중근이 됐고요. 그래서 람다 이퀄 3이라는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는 2예요. 이제 고유 벡터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이퀄 3을 주어진 행렬에다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0, 2, 0, 0이군요. 그래서 0, 2, 0, 0이 되고 역시 xy 이퀄 0, 0를 풀면 행렬 풀어보면 얘도 2y 이퀄 0이잖아요. x가 사라졌던 이유는 바로 앞에 개수가 모두 0이었기 때문에 x의 선택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왔던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아까 알파를 썼으니까 이번에 베타를 씁시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3이었을 때 대하는 고유 벡터는 x는 베타, y는 0이에요. y는 0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베타를 묶어내면 또 얘도 1, 0이네요. 여기서 베타는 0이 아닌 실수값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람다가 3일 때 고유 벡터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수적 중복도는 2인데 이와 같이 기하학적 중복도가 대수적 중복도보다 작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람다 이퀄 3일 때의 고유 공간의 차원은 1차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와 기하학적 중복도가 항상 같지는 않아요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떤 예문은 같을 수 있지만 어떤 예문은 이렇게 기하학적 중복도의 숫자가 더 작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성 성분이 모두 다 실수라 할지라도 고유값이 복소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는 순간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그 행렬의 구성 성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최소한도 어느 하나라도 복소수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소 고유 벡터가 나타납니다. 즉 고유값이 복소수면 언제나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복소 벡터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A-람다 i 이퀄 0예요. 이걸 풀면은, 자,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죠.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L 이퀄 0예요.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람다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0가 돼서, 따라서 람다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고유값이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복소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람다 i일 때를 보겠습니다. 람다 i일 때, 자, 이제 여기다 i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1, 그리고 i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i예요. 그리고 xy 이퀄 0, 0인데요. 이 방정식을 잘 볼까요? 이 방정식을 잘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ix 플러스 y 이퀄 0라는 이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해봐요. 마이너스 i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i를 곱해보세요. 저 곱하면 마이너스의 점은 1인데 i의 점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다시 한번 보면 y는 이퀄 ix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람다가 i일 때 대한 고유 벡터를 찾습니다. 람다 i일 때 대한 고유 벡터를 x를 알파로 보면 y는 i 알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파를 묶어내니까 1i가 됐어요. 알파는 물론 0이 아닌 값이라 보겠습니다. 자, 이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유값이 복소수일 때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복소수가 들어있으니까 복소 고유 벡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을 또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은 얘하고 얘는 켤레 복소수죠. 왜냐하면 구성성분이 모두 다 실수라면 만약 고유값을 풀었는데 복소수가 나오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켤레 복소수가 되는데요. 특이한 현상은 바로 이렇게 켤레 복소수에 대응하는 고유값이 이제 i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는 켤레 복소수잖아요. 켤레 복소수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원래 주어졌던 이 고유 벡터, i에 대한 고유 벡터의 켤레 고유 벡터가 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행렬이 복소수로 되어 있을 때 행렬에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구성원수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취한 거예요. 켤레 복소수는 복소수가 알파 플러스 i 베타일 때 바를 붙이면은 실수부는 그대로 있지만 허수부 앞에 부호를 반대로 만드는 것을 켤레 복소수로, 이 복소수에 대한 켤레 복소수라 얘기를 합니다. 그 고유 벡터가 정확하게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람다가 마이너스 i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람다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i 1 그리고 마이너스 1 람다가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니까 여기도 i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고 xy인데요. 얘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은 같은 방정식이에요. ix 플러스 y 이퀄 0입니다. 왜냐면 여기다 i를 곱해보세요. i를 곱하면 i의 점 마이너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됐고 y는 이퀄 마이너스 ix가 됩니다.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i일 때 얘하고 얘는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x를 베타로 보면 y는 마이너스 i 베타 되고 베타를 묶어내면은 여기는 1 마이너스 i가 돼요. 그래서 베타는 0이 아닌 값이고요. 자, 비교를 해볼까요? 분명히 이 파란색으로 표시했던 이 고유값은 이 주황색으로 표시했던 이 고유값에 대한 정확하게 켤레 복소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하고 이거에 대한 고유 벡터를 비교해 볼까요? 여기다 바를 붙여보세요. 실수에다 바를 붙여봤자 자기 자신, i에다 바를 붙이면 마이너스 i. 그래서 정확하게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 이 둘이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듯이 얘네들끼리도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고유값이 복소수이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복소수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켤레 복소수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쪽에 그 복소 고유 벡터도 켤레 복소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였냐면요. 만약에 고유값이 복소수가 나오잖아요. 구성성분은 모두 실수인데 복소수가 나오면 반드시 켤레 복소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번째를 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게 i면 마이너스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2 더하기 3i가 나오면 다른 쪽은 2 마이너스 3i가 되고 2 더하기 3i의 고유 벡터 구해지면 각각의 구성성분에다 바를 붙여놓은 게 바로 2-3i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소수가 나올 때는 좀 더 빠르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성질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백렬 A와 전체 행렬의 고유값은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증명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A의 고유값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터미넌트 A 마이너스 람다 이퀄 0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런데 전체 행렬의 고유값은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 물음표 I 이퀄 0인데 우리는 여기가 이 물음표 부분이 여전히 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 방정식의 근이 고유값인데요. 이 A의 고유값이나 A 트랜스포즈 고유값이 같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앞에서 7장에서 공부했던 행렬식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체 행렬의 행렬식은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행렬식 값과 같죠. 자, 그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람다 i의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A-람다 i의 트랜스포즈 행렬식하고 값이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와 A의 디터미넌트는 같거든요. 행렬식의 성질상.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이 행렬 전체에다 트랜스포즈 시킨 거고요. 그리고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을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어요. 합에 관한 전체는 각각의 전체 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체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어떤 행렬에 상수배를 해서 전체를 시키면은 상수는 바깥으로 그냥 나가요. I 나가고 I의 전체인데 I가 단행렬이잖아요. 단행렬에다 전체를 시켜봤자 단행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증명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고유값은 이 고유 방정식의 근인데요. 이 방정식의 근이 람다거든요. 근데 쭉 보세요. 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고유값도 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고유값이 람다일 때 A의 전체 행렬의 고유값도 람다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8장 1절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성질,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 다음 절에서는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여러 분야의 응용 문제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